마야광, 박광렬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필리핀에 신병 인도를 요청한 범죄자가 있습니다.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된 박광렬이었습니다. 이 박광렬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과거에 해외에서 참치를 수입해서 백화점, 홈쇼핑 등에 납품을 하는 수산물 유통업체 이사였습니다.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는 나름대로 생참치 중심의 새로운 식탁 문화를 전파하고 싶다라는 자신의 야심찬 비전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언론과 당시에 인터뷰를 했을 사진을 한번 보시죠. 어머, 저도 이렇게 된 거야. 인상이 달라요. 완전히 다른데? 완전 딴 야, 사람. 나쁜 짓을 하면 인상도 와. 바뀌나 봐요. 네, 그렇죠. 진짜 다른데요? 진짜 딴 사람이에요. 일단 건실해 보이고 그냥 평범해 보이는데. 박광렬은 2011년 3월에 대전에서 참치 매장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임대료는 물론이고 식자재 비용조차 내기 힘들었고 계속해서 적자가 발생합니다. 네, 그러면서요. 이 4개월이 지난 2011년 7월 박광렬은요. 사업을 함께 시작했던 동업자 2명과 함께 아주 무모한 계획을 세웁니다. 체인점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하면서요. 적자 사업에 그들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남성에게 투자를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요구를 했고요. 2년간 가맹점 계약을 맺으면 매월 최소 550만 원의 수익금을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1억 2천만 원의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박광렬과 이 동업자들은요, 투자자로부터 투자금 1억 2천만 원을 받자마자 그 돈으로 자신들이 사업에 투자했던 돈을 회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돈이 좀 있잖아요. 그 남은 돈 가지고 투자자에게 매달 550만 원씩을 입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적자가 계속되면서 투자자에게 더 이상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됐고 박광렬과 동업자 2사람은 사기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결국 박광렬은 이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박광렬의 본격적인 사기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있었어요? 예. 네, 박광렬은 불법 온라인 카지노를 운영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비합법적인 그 일에 손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IDS 홀딩스라는 전형적인 다단계형 폰지 사기 회사에 입사를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폰지 사기라는 거는 실제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적은 것을 내세워서 투자자들 속여서 돈을 끌어들이는 형태를 말하고요. 여기에 다단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박광렬은 당시에 수산물 유통업체 이사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을 미끼로 내세워서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모집책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던 2015년에 제2의 조이 8 사건이 되는 IDS 홀딩스 투자 사기 사건이 터집니다. 결국 이 사건 때문에 피해자만 무려 12,000여 명이 발생했고요. 피해액은 무려 1조 960억 원에 달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자 이제 박광렬은 불안을 느낀 겁니다. 자기는 이 회사의 이제 일부이긴 했지만 언제든 자기에게 이제 수사망이 올 것이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소환되거나 체포되기 전에 2015년에 필리핀으로 도주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 박광렬의 필리핀 도피 생활이 시작되었던 거죠. 앙헬레스의 자리를 잡습니다. 필리핀 앙헬레스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험 지역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흥과 관광으로 유명해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박광렬은 이곳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카지노인 정키빵을 운영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정키빵은 그럼 뭐 일반 카지노랑 좀 다른 거예요? 네, 크게 다른 건 아니고요. 정키빵이라는 게 뭐냐면 카지노 내에 방 하나를 임대를 해서 소위 VIP 전용으로 운영되는 사설 도박장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박광렬이 필리핀에 놀러 온 한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정키빵을 운영을 하면서 불법 환전 그리고 고리대금업을 병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2016년 10월 13일에 한국의
충격적인 뉴스 하나가 전해집니다.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이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국인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머리에 총을 맞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필리핀의 바콜르시. 이곳의 한 사탕수수 밭에서 한국인 여성 1명과 남성 2명이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함께 회사를 운영하던 장 대표, 송상무, 이전무로 확인됐습니다. 자, 게다가 현지 시신 부검 결과서에 따르면 이들 시신에는 사망 전에 폭행 흔적과 결박 흔적이 있었고 심지어 목에는 끈으로 조른 흔적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필리핀 앙헬레스 지역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를 관할하던 코리안 데스크, 그 한국 경찰관이 있었거든요. 이분의 이름이 이지훈 경감이에요. 그래서 이 이지훈 경감이 이 해당 사건 수사를 맡게 됐는데요. 이지훈 경감이 앙헬레스 지역 교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수소문을 합니다. 야, 이분들 본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결국 피해자인 장 대표 일행에 대해서 알고 있는 교민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물에 대해서 알아내기 위해서 이 필리핀 한인 교민회의 한인회 사무실에 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이지훈 경감 앞에 떡하니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당당한 발걸음으로 사무실에 들어온 남성, 바로 박왕열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장 대표 일행 살해한 범인이 박왕열 아닌가요? 당시 이지훈 경감도 당연히 어느 정도의 의심은 가지고 있었지만 증거는 없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범죄 혐의를 포착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박왕열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장 대표 일행 아느냐? 만약에 범죄자라면 모른다고 부인하고 안다는 증거가 있는데 그럼 의심을 팍 갖게 되겠죠. 근데 박왕열은 잘 알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부터 잘 알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한동안 여기서 머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박왕열은 100평짜리 그 저택에 방이 4개가 있는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에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다. 여기 와서 살아라. 방까지 내어주고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지훈 경감은 그러면 이제 사건 발생 당일에 대해서도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건 발생 전날 그럼 당신은 어디서 뭐 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박왕열이 이 3사람이 이 앙헬레스에서 마닐라까지 가서 만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도와주기 위해서 9시 반경에 같이 자기 집에서 살던 이 3사람을 근처에 있는 패스트푸드점까지 데려다주고 자기는 돌아왔다. 그리고 나서 집에서 잠에 들어서 그 이후엔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른다. 그 사이가 이제 그 시신 부검 결과 사망 추정 시간, 사건 발생 추정 시간인 거죠. 그 시간 동안에 자기는 집에서 자고 있었다.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사건을 부인을 했지만 이지훈 경감이요. 박왕열이 떠난 이후에 샅샅이 그의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면 할수록요, 이 박왕열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차량 출입 기록이었습니다. 장 대표 일행과 박왕열이 함께 지냈던 숙소엔 경비원이 24시간 상주하면서 차량 출입 내역을 모두 기록하게 돼 있었습니다. 박왕열이 자고 있었다고 말한 사건 당일 새벽 2시부터 아침 7시까지 박왕열의 차량이 여러 차례 들어왔다 나간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밤 9시 30분경 장 대표 일행을 데려다 준 후 집에 잤다는 박왕열의 말과는 완전히 다른 기록이었던 것 그러네요. 어쨌든 본인이 뭐 살인을 했든 안 했든 아직 안 밝혀졌지만 일단 거짓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수상하네요. 그렇죠. 상당히 수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박왕열의 주장을 깨트리는 증거는 또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 증거는 바로 옷차림이었는데요. 그의 진술에 따르면 전날 밤 9시 30분에 3시간 이상 걸리는 마닐라에 누군가를 만나러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옷차림이었을까요? 그래도 좀 차려 입었겠죠. 그렇죠. 외출복이겠죠. 네, 외출복이겠죠. 예. 그런데 사탕수수밭에서 발견된 3사람 시신이 입던 옷은요.
잠옷이라고 볼 수 있는 아주 편안한 실내복이었습니다. 당연히 어울리지 않는 그 그렇죠. 차림새였던 거죠. 네. 마닐라로 가야 되는데 3시간 후에 만날 사람이 있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면서 잠옷 비슷한 옷을 입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네. 뭔가 하나씩 나오는 거 보니까 방황열로 거의 좁혀진 것 같아요.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건 발생 전날 밤 10시의 모습입니다. 피해자 숙소 근처 CCTV에 포착된 수상한 장면입니다. 한 차량에서 다른 차량으로 두 남자가 뭔가를 옮기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박광렬이었는데요. 그들이 옮겨 실은 건 삽입니다. 삽입니다. 그리고 6시간 후인 새벽 4시 15분경에 한 주유소 CCTV에 검은색 차량이 포착됩니다. 바빴네. 이 검은색 차량이 시체가 발견된 사탕수박 방향으로 향하는 게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약 1시간 후인 5시 30분쯤에 동일한 CCTV에 나간다. 검은색 차량이 다시 이곳을 지나서 돌아가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아, 찍혔네. 잠 하나도 못 잤겠네. 그러니까 밤샜는데요? 밤새 뭔가 했네. 2시간 후인 아침 7시 30분쯤 숙소 근방에 잠깐 정차한 차량에서 박광렬이 내리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박광렬 옆에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응? 이 사람은 삽을 실었던 남자가 아니고 또 다른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CCTV를 확보하기 직전에 박광렬은 이미 자취를 감춰버린 후였습니다. 그래서 이경감은 잠적한 박광렬 대신 CCTV에 찍힌 남성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사건 전날 저녁 박광렬과 함께 차에 삽을 싣던 남성이었습니다. 네. 이 사람은 박광렬의 운전기사로 일하던 현지 남성이었는데요. 필리핀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을 땐 이미 박광렬과 함께 사라진 뒤였습니다. 아, 공범이 뭐 확실해진 거죠. 네. 같이 도망간 거는. 네. 자, 그런데 약 15일 뒤에 박광렬과 함께 사라졌던 이 운전기사가 수사망이 좁혀오자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왔습니다. 이 운전기사는요, 경찰 조사에서 박광렬이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간다는 걸 알고 있었고 알면서도 도피를 도운 거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랬느냐라고 했더니 자신이 운전기사로 고용됐기 때문에 한 일이다. 라면서 범행을 함께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이제 강하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차에 삽을 실은 것도 맞지만 그때 자신은 박광렬이 왜 삽을 갖고 있는지조차 모른다. 이후에는 박광렬을 집에 데려다주고 나도 바로 퇴근했기 때문에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많이 좀 약한데요. 그런데 이 운전기사가 도피 과정에서 자신이 목격했던 박광렬의 행적을 숨기지 않고 모두 털어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건은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정보가 뭐였냐면요. 운전기사가 박광렬을 태우고 이제 도망을 치던 도중에 박광렬이 갑자기 잠깐만 차를 세워라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소변이 마렵다. 그리고 나서 차에서 내려서 풀숲으로 들어가더래요. 그런데 운전기사가 보니까 박광렬이 무엇인가를 던지더랍니다. 그래서 이지훈 경감은 그거 상당히 중요한 진술인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현지 경찰하고 공조를 해서 전체적인 이제 수색을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걸 발견합니다. 뭘 발견했냐면 네. 459경 권총을 발견합니다. 소음기도 발견돼요. 그리고 탄창 안에는 4발의 총알도 남겨져 있었습니다. 권총에 지문이 있다는 건 권총을 만졌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지 그게 격발까지 했다는 것을 입증해 주진 않죠.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권총이 실제로 살인에 사용됐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또 무엇인가 발견해야 해요. 네. 그게 뭐냐면 바로 탄피입니다.
탄피. 특히 이 탄피가 중요한 이유는요. 찍힌 부분의 크기와 그 균열을 검사를 하면 마치 사람의 지문처럼 어떤 총기인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범죄 현장에서 탄피가 발견되어야만 하고 그 탄피가 이 총에서 발사된 것이다라는 것이 입증이 돼야 하는 거죠. 사건 현장에는 키가 무려 3m에 달하는 사탕수수들이 빽빽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찰은 탄피를 찾아내서 박광렬의 범죄를 반드시 입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한국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곳 주변의 사탕수수를 모두 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탕수수. 와. 이야, 스케일이. 이건 진짜 의지가. 그걸 안 사면 혹시나 거기 농부들이 막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냥 사서 확보를 하셨나 봐요. 네. 그리고 경찰은 사들인 사탕수수를 직접 모두 베기 시작했고 바닥을 전부 손으로 다 만져가면서 수색한 끝에 와. 살인에 사용된 탄피를 발견했습니다. 총기 감식 결과 해당 탄피는 박광렬이 버린 권총에서 발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즉 박광렬이 버린 총기가 살인에 쓰였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온 겁니다. 와, 점점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네요. 근데 아까 CCTV에 운전기사 말고 차에서 내린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잖아요. 그 사람도 빨리 조사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지훈 경감이요. 장 대표 일행이 머물던 이 숙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탐문 수사를 벌였는데요. 청소부가 박광렬과 장 대표 일행 외에 또 다른 한국 사람이 한 명 있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장 대표 일행의 숙소에서 콜라캔 하나가 발견이 됐는데요. 여기에 4사람 외에 다른 사람의 지문이 하나 더 찍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이경감이 채취한 지문을 다시 또 한국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신원조회를 요청을 했고요. 박광렬과 함께 있었던 이 또 다른 남성이 김 씨라고 특정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남자는 과거 박광렬의 불법 온라인 카지노 사업에 5천만 원을 투자했던 김모 씨로 투자금 반환 문제 등으로 박광렬이 필리핀에 자리 잡은 이후에도 종종 연락을 하던 사이였습니다. 김 씨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해 본 결과 사건 발생 일주일 전 필리핀에 입국했다가 사건 발생 이틀 후에 한국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사건 발생 8일째 되던 날 경남 창원에 있던 김 씨를 검거했습니다. 우와. 경찰에 체포된 김 씨는 필리핀에 머리를 식히러 간 것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왜 저러고 있나? 결국 한 달 뒤에 계속 처리라고 며칠을 계속 협박을 했었는데 제가 못하니까 사건이 있던 날 와서 그냥 같이 처리하자고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범죄에 가담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와. 범행 당시 김 씨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필리핀에 있던 박광렬에게 사람 하나를 처리하려고 하는데 도와주면 1억 원을 주겠다. 이런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김 씨는 필리핀으로 날아갔고 박광렬의 지시에 따라서 살인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범행 공모에 사용한 휴대전화는 강에 던졌다고 진술했는데요. 정말. 경찰은 수색 끝에 엄마. 김 씨의 휴대전화를 찾아냈습니다. 우와. 와, 저걸 찾았어. 휴대전화 안에는 정말 하루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준비 다 하고 문 열었던 겁니다. 장전하고 문 열었어요. 믿어주십시오. 그래야 내일 하자. 죄송합니다. 정말 잘하겠습니다. 형님 내일은 실망 안 시키겠습니다. 그래야 일찍 자. 대박. 야.
박광렬이 살해를 교사했다는 증거가 들어있었습니다. 다 찾는다, 다 찾아. 와, 너무 대단하시다. 대단하다 진짜. 네, 이게 참 사건이 좀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문제는 돈이었는데요. 아하. 사실 이 장 대표 일행은 IDS 홀딩스와 동일한 수법으로 했어요. 130여 명의 사람들에게 약 150억 원대의 사기를 치고 필리핀으로 도망친 상황이었습니다. 어머. 근데 이제 일단은 장 대표 일행이 그렇게 큰 돈을 가지고 도주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 박광렬이 필리핀 카지노 사업에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이 난다라는 말로 이 장 대표 일행에게 7억 2천만 원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이 돈을 자신의 명의로 이 정킷방에 예치를 해뒀다고 합니다. 와, 뭔가 이 7억 2천만 원을 박광렬 명의로 맡긴 거 보면 뭔가 좀 처음엔 굉장히 좀 믿고 있었던 사이였나 봐요. 이후 장 대표 일행은 박광렬에게 언제 투자 수익을 정산해 줄 건지 여러 번 재촉했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갈등이 심해지자 박광렬은 장 대표 일행을 살해하고 그들의 돈을 모두 혼자 독식할 계획을 세우게 된 겁니다. 실제로 박광렬이 도주 직전 카지노에 예치된 금액을 모두 인출한 정황도 확인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 소위 위험의 외주화라고 하죠. 살인을 저지르고 그 책임을 지는 위험은 김 씨한테 전부 맡기고 자기는 들어가 있는 7억 5천만 원을 갖겠다. 이런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 씨한테 해결하면 1억 원 줄게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김 씨가 여러 차례 이 세 사람 살해를 시도했다가 다 실패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박광렬이 보다 못해서 안 되겠다. 나랑 같이 하자. 이래서 사건 전날 밤 새벽 3시죠. 새벽 3시에 이 피해자들이 있는 방으로 김 씨를 데려갑니다. 그런데 문을 꼭꼭 잠그고 자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전화를 겁니다. 자는데 계속 전화를 걸어서 깨운 거죠. 그 전화를 받으니까 지금 긴급히 의논할 일이 있으니까 잠깐 좀 나와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안에서 장 씨 일행이 이제 문을 열어준 거죠. 문이 열리니까 바로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준비한 권총으로 협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박광렬이 김 씨한테 묶어 지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피해자들을 다 결박을 합니다. 결박된 장 대표 일행을 이제 차에 싣고 사탕수수 밭으로 이동을 한 거죠. 이동을 하면서 이 김 씨가 또다시 이제 살해 시도를 했습니다. 목을 졸라서 이 장 대표 일행을 살해하려고 했는데 또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광렬은 화가 나가지고 직접 자기가 총을 들어서 이 사탕수수 밭에서 피해자들의 머리에 대고 발사를 해서 살해했다. 이렇게 자백을 했습니다. 김 씨가 왜 갑자기 자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바로요. 박광렬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광렬 검거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박광렬이 검거가 됐는데 너한테 다 뒤집어 씌우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너도 억울하지 않겠느냐. 이게 소위 이제 공범의 딜레마를 이용한 심리전을 펼치게 된 거죠. 당시 김 씨가 범행 후에 사전에 약속받은 1억 원을 못 받고 한국으로 귀국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뢰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였고요. 체포된 박광렬이 정말로 자신한테 모든 범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이 범인으로 만들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한 이후부터 범죄 사실을 자백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결국 김 씨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경감은 필리핀 경찰과 공조해서 계속 박광렬의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정말 뜻밖의 곳에서 10일 만에 도주 중인 박광렬의 꼬리를 잡았는데요. 바로 페이스북이었습니다. 박광렬의 여자친구가 박광렬과 함께 있는 모습을 SNS에 계속 업로드했던 거죠. 가게 이름이 써있는 냅킨도 보였습니다. 와, 대단하다. 여자친구를 못 막았네. 경찰은 사진 속의 장소들을 찾아다니면서 박광렬을 추적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넘게 쫓은 끝에 여자친구의 사진에서 함께 찍힌 커튼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 커튼으로 박광렬의 은신처를 특정합니다. 커튼? 커튼? 어떻게 해요?
위치를 찾아낸 경찰이 곧바로 은신처를 습격합니다. 어떻게 해요? 손 올리세요. 결국 도주 37일 만에 박광렬 검거에 성공합니다. 이제 한 교민이 이중 경감에게 제보를 해준 거죠. 한 콘도, 그곳에서 콘도라고 부르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오피스텔 같은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곳에 있다라는 그런 그 첩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경감이 그곳으로 갔습니다. 바로. 그런데 가보니까 그곳이 2,000세대가 사는 단지예요. 와. 그러니 이곳에 있다고 하는데 2,000세대 중에 어디인지 이걸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막막하기만 하죠? 그런데 지금 보시는 저 사진, SNS에 여자친구가 또다시 올린 저 사진에 커튼이 딱 그 도드라져 보이지 않습니까? 이 커튼이 왜 중요할까요? 그게 다 공용으로 쓰는 건가? 아, 바로 그 점이죠. 네. 공용으로 쓰는 거면 2,000세대 어디인지 모르죠. 사람들이 거의 장기 거주자가 많다 보니까 커튼이나 침구류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다 자기 취향에 맞게끔 인테리어를 하는 곳이라는 특징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 콘도의 구조가 복도형인데 복도에서 지나갈 때 내부가 일부 보이는 창들이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복도 쪽에서 2,000세대 모두 다 돌아다니면서 내부를 보고 저 커튼을 찾겠다. 이런 결심하에 조사를 시작한 거죠. 와, 근데 이게 진짜 사탕수수밭에서 탄피 찾으신 것도 대단한데 2,000세대를 다 뒤지면서 저 커튼을 찾았다는 게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러게요. 힘이 들었을 텐데. 이렇게 해서 도주 37일 만에 박광렬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와, 너무 대단하네요, 진짜. 아니, 해외라서 여러모로 쉽지 않았을 텐데 결국 찾아낸 경감님,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그래서 너무 다행이고 일단은 박광렬이 잡혔다니까 좀 마음이 놓여요. 자, 그런데요. 그렇게 박광렬이 현지 감옥에 수감된 지 2년이 지났을 무렵 대한민국에서는 대규모 마약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네? 지난해 적발된 마약 사범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최근 젊은 층에서 마약 사범이 크게 늘어났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그만큼 마약 범죄가 이제 우리 일상 공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약 문제예요, 진짜. 막 들어왔나 보다. 폭발적으로 증가한 마약 범죄. 일명 던지기 수법이 보편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그 중심에는 바로 2020년 대한민국에 새롭게 등장한 마약 큰손. 국내 마약 공급 총책 바티칸 킹덤이 있었습니다. 뭐지? 조직인가? 그는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마약범들 사이에 유명인으로 떠올랐는데요. 그 중에는 심지어 정말 저 끝단도 막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두꺼운 VIP 마약 사범이란 사실이 드러나 대한민국에 큰 충격을 안긴 유명기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도 있었습니다. 황하나 씨의 마약 투약 의혹 사건의 전모가 하나씩 추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경찰은 끈질긴 추적 끝에 바티칸 킹덤의 은신처를 찾아냈고 국내 마약 공급 총책 바티칸 킹덤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검거 당시에 압수된 마약만 무려 49억 상당의 공범만 96명. 그런데 바티칸 킹덤에게 마약을 공급한 해외 총책 전 세계 전 세계의 모든 마약을 다룬다는 이 전 세계의 정체는 설마 일명
킹텐, 바로 박왕렬이었습니다. 킹텐. 왕렬, 킹텐. 이른바 마약왕 전 세계라는 유명 마약상이 박왕렬과 동일 인물이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게 이중 경감과 필리핀 경찰이 37일 만에 박왕렬을 검거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검거된 박왕렬 교도소에 갇혔고요. 교도소에 수감된 지 2년 만에 박왕렬은 탈옥을 했습니다. 탈옥을 해요? 그리고 나서 약 1년간 도피 생활을 하면서 필리핀산 마약을 대한민국 국내에 유통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박왕렬은 필리핀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호송관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며 식당에 들어가자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변을 보고 오겠다며 화장실에 가서 환풍구를 뜯어낸 뒤에 그 구멍을 통해서 도주한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박왕렬의 탈옥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자친구와 지내던 콘도에서 검거된 이후에 박왕렬은 추방을 기다리는 외국인들이 잠시 머무르는 곳인 이민청 보호소에 수감돼 있었는데요. 수감돼 있어야 할 박왕렬이 한인타운에 나타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민보호소에 지붕을 뚫어서 탈옥한 거였습니다. 박왕렬은 마약까지는 안 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마약까지 이렇게 유통하게 된 거예요? 네, 이게 참 황당한데요. 처음 검거 직후에 이민청 보호소에 수감된 이 박왕렬은 그곳에서 소위 사라킴이라고 불리던 40대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라킴이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라면서 박왕렬에게 마약 유통법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탈옥한 이 박왕렬이 필리핀에 사는 자신의 조카를 통해서 한국으로 마약을 가지고 들어갈 운반책을 구했습니다. 자, 그 운반책 중에는요, 심지어 그 IQ 50 정도 되는 지적 장애인도 포함되어 있어서 정말 큰 충격을 안기기도 했죠. 그렇게 박왕렬이 본격적으로 마약 유통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 박왕렬은요, 자신이 알고 있는 각종 범죄 노하우를 동원을 해서 등장한 지 1년도 안 돼서 그야말로 마약계의 1인자로 떠올랐습니다. 참. 아니 뭐 범죄 노하우를 이용해서 진짜 기가 막히는 일이네요. 네, 이 기가 막히는 범죄의 마케팅이 사용된 사례, 그 마케팅 방법을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마약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 마약 투약자들을 단체 채팅방에 쫙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콘테스트를 열어요. 어떤 걸 열었냐면 누가 주사기를 가장 잘 꽂나 콘테스트. 와. 이건 뭐냐면 마약을 주로 뭐 흡입도 하고 경구용으로 투약도 하지만 마약 주사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충격적인 것들이 올라왔는데 자기 딸에게 주사기를 대고 부모가 사진을 찍어 올리기도 하고요. 스스로가 자기 팔에서 이제 피 뽑는 영상을 올린 사람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막 올라와서 최종 1등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마약을 막 보내주고 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던 거죠. 1년 동안 도주하면서 마약을 유통한 박왕렬은 2020년 10월 필리핀 주민의 신고로 현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검거 당시에 박왕렬의 모습이 충격적이었는데요.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야? 네.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지? 자, 검거될 때의 모습입니다. 아유, 박왕렬? 박왕렬? 오케이. 보이시죠? 마약했나 보다. 네. 볼 때마다 모습이 계속 바뀌어 있네. 네. 마약을 팔면서 본인도 좀 중독자가 맞아요. 된 본인도 듯한. 한 것 같은 네. 느낌이네. 그렇습니다. 박왕렬은 마약을 유통하며 본인도 마약을 복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국내 송환 후 실시한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 필리핀 법정에서 강도 살인 등의 혐의로 단기 57년 4월, 장기 6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선고받은 형기를 마친 뒤에야 송환이 가능하다는
양국 간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서 필리핀의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들어오는 마약 유통은 사라지지 않았고 텔레그램 아이디 전 세계, 즉 텔레그램 속 박광렬은 여전히 마약 조직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뭐야? 근데 이게 아무리 SNS라 하더라도 이게 감옥에 있으면서 마약 거래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최소한 핸드폰을 뭐 가지고 있었다든지 뭔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또다시 탈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수감되어 있던 장소가 필리핀 뉴 빌리비드 교도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교도소에 재직 중인 교도관들의 보수가요, 직급에 따라 50에서 6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었고요. 이 부분을 간파한 박광렬이요, 교도관들에게 매월 몇십만 원씩의 뒷돈을 주기 시작합니다. 매수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박광렬이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유와 권한을 획득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 조직원들에게 마약 유통 관련 지시를 아주 자유롭게 내렸고요. 그 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서 던지기 수법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야, 참 교도소 안에서. 아니 뭐 말도 안 돼요. 이게 어떻게 교도소예요? 뭐 안에서 뭘 던져요? 던지기는 진짜 너무 황당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수용된 방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여자친구까지 부르는 등 누구보다 자유롭게 생활했다고 합니다. 뭐야? 게다가 한 언론사 취재에 따르면 일주일에 한 번씩 먹고 싶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교도소 밖으로 외출까지 가능했다고 합니다. 뭐예요? 그럼 교도소가 아닌데? 야, 뉴빌리비드 교도소 대단하다. 이렇게 자유로운 교도소 생활 때문에 수감 생활 중에도 마약을 유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박광렬의 다양한 범죄가 알려지면서 국내로 송환해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박광렬의 송환을 요구한 결과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이 벌어진 지 약 9년 만인 2026년 3월 대한민국으로 신병이 인도됐습니다. 와. 필리핀 측 수갑을 풀고 곧바로 한국 경찰이 수갑을 채우는데요.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이송 중에 수갑이 불편하다고 투덜댑니다. 거기가 너무 편했구나, 교도소가. 한국 공항에 도착해서 박광렬은 경찰들에게 둘러싸여 나옵니다. 넌 남자도 아니오. 네? 남자도 아니라고요? 자. 뭐래? 뭔 소리야? 미쳤나? 취재진에게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이동합니다. 약했나? 법원 구속영장 심사 당일의 모습입니다. 야, 얼굴을 당당히 들고. 마약 밀반이 직접 제시했습니까?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취재진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입니다.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송환 이틀 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송환 첫날부터 10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은 박광렬은 필로폰 밀반입을 포함해 던지기 수법 등을 이용한 마약 판매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야,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게 뭐 범죄 대부분 인정했다고는 하는데 저기서 봤을 때는 뭔가 잘못을 좀 뉘우치는 느낌은 좀 안 드는 것 같아요. 예. 경찰은요, 이 판매책과 밀반입책, 이 박광렬의 범죄에 가담한 이 모든 공범들을 다 찾아내서 검거를 했는데요. 그렇게 검거한 공범만 무려 236명이었습니다. 236명이었습니다. 그 이외에도요, 자금 세탁을 도운 코인 대행업체 운영자 5명을 포함해서 30명의 공범을 추가로 파악해서 수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또 필리핀에서 박광렬을 도와서 마약을 유통한 조카 역시 이제 국내 소환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경찰 조사에 따르면 박광렬이 판매한 마약만 총 약 68억 원어치가 됐고요. 이 적발돼 판매하지 못한 마약의 양은 필로폰을 포함해서 무려 17.7kg,
시가 약 63억 원 상당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광렬은 무려 이 130억 원대의 마약을 결국 국내에 밀수 유통을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4월 22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박광렬에 대해 강도 높은 추가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약범죄합동수사본부는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 9명을 필리핀으로 급파를 했고요. 박광렬의 공범을 비롯한 현지 유통 총책 5명을 조사를 하고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추가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합수본은 필로폰 4.1kg 밀수 범행과 함께 필로폰 300g의 밀수 예비 범행도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아니 이러니까 이런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하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우리 히든아이에서도 그렇고 마약 밀수하다가 걸렸다는 영상 너무 자주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제 한국에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국 법으로 처벌하고 한국에서 교도소 생활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박광렬이 국내로 송환된 거는요. 한국에 잠시 들어온 임시 송환이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박광렬에 대한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끝나게 되면 즉시 박광렬은 필리핀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남은 형을 모두 살게 되고요. 그 형을 모두 살고 난 뒤에야 다시 한국에서 나머지 우리 한국에서 내려진 재판에서 형량을 살기 위해서 돌아오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는데. 돌아가면은 안 되는데 진짜 박광렬이 필리핀에서 선고받은 형량이 60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받는 거는 힘들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현재 박광렬의 나이가 40대 후반이거든요. 그러면 필리핀에서 받은 형량이 60년, 더하면 100살이 넘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관측이 제기가 되는 거죠. 필리핀에서 탈옥한다든지 교도소 내에서 마약 유통을 하면 절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필리핀에서 선고받은 형량보다 한국에서 새로운 수사 재판으로 선고받게 될 형량이 더 높으면 그러면 형량이 더 높은 장소에 우선 수감이 될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선고받은 60년보다 과연 한국에서 이 박광렬에 대한 추가 수사 재판 결과가 더 높은 형량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형법에 유기징역의 상한선이 50년형입니다. 그것도 사실은 30년인데 가중을 했을 때 최고로 나올 수 있는 형량이 50년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기징역으로는 필리핀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 선고가 내려져야만 한국에서 형을 집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니 무기징역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이미 3명이나 살인을 했고 또 공범들도 끌어들였고 네, 뭐 수십억 대 마약 범죄도 걸려 있잖아요. 맞아. 한두 개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무거운 형량을 내릴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일단 먼저 범죄 단체 조직 혐의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약 범죄 전반을 다 파악을 해서 최대한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노력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나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에 있어서 박광렬의 혐의를 확보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그 수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 국내에서 지금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이 참 안타까운데요. 박광렬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일단 이 박광렬은요, 살인범죄에도 저질렀지만 정말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자범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는 것이야말로 이 사회가 건강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외국에 가서 저런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우리 한국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서 범죄들이 저질러진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 사건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지켜봐야 될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선 마약왕이라는 호칭부터 좀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슨 왕이야. 박광렬의 이름에 왕이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 행태들을 보면 그냥 마약 바퀴벌레입니다.
바퀴벌레처럼 음습하고 사람들이 하지 않을 짓만 골라서 하면서 돈을 벌고 남을 해치고 했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범죄를 볼 때 범죄를 해서라도 뭐 유명해지자, 범죄를 해서라도 돈을 벌자라는 생각은 어느 누구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광렬이 국내로 송환된 날 임시 인도라는 형식의 국민들은 박광렬이 또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가서 다시 마약을 유통하지는 않을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을 해치는 자는 지구 끝까지 추적해서 잡겠다면서 처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부디 대한민국의 법으로 대한민국에서 박광렬을 처벌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모두의 즐거움 MBC EVERYONE.